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평안한 한 해를 모두들 기원하고 계실 텐데 어젯밤 있었던 아찔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소식에 가슴 철렁하셨을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 없이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탈출에 성공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나마 출발이 20분 정도 늦춰지면서 지상에서 화재가 난 게 다행이었는데요. 만약 이륙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참사가 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항공기 화재 관련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입니다. 항공기 조정석부터 꼬리날개 앞까지 윗부분이 뻥 뚫렸고 주위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옆면엔 비상탈출 슬라이드는 펼쳐져 있고 바닥엔 소방용수가 남아 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HL7763편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 동체 뒷부분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10m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날개에 실린 16톤가량 항공유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진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해공항에 주둔하던 공군도 출동해 힘을 보탰습니다. 항공유가 화재의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 사이 승객과 승무원 176명은 전원 비상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에어부산 항공기는 출발이 20분가량 늦어져 계류장에서 이륙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륙 뒤에 화재가 났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해공항 활주로엔 피해가 없어 에어부산 항공기 8편만 결항 조치됐고 나머지 271편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여행의 설렘을 안고 항공기에 탔던 승객들은 갑작스런 화재에 슬라이드를 타고 급히 탈출했습니다. 불이 난 지 17분 만에 모두 탈출에는 성공했는데 6분 뒤 항공기가 불길에 휩싸일 정도로 긴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승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 옆에 있는 문마다 슬라이드가 펴져 있고 안에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슬라이드를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먼저 탈출한 승객들은 남은 일행을 애타게 부르며 기다리고 그 사이에도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는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뒤에서 그냥 불이야 소리만 나고 저희가 내릴 때는 연기가 뒤에서 좀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항공기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건 10시 15분쯤. 이어 11분 뒤인 10시 26분 소방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놀란 승객들은 너도나도 일어나 문 쪽으로 이동했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다 나가니까 막 줄 서 있고 막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 슬라이드 4개가 펴지면서 탈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승무원이 빠져나오면서 불이 시작된 지 17분 만인 10시 32분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탑승객들이 모두 탈출한 지 6분 후인 10시 38분 항공기가 거센 불길에 휩싸이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갑작스런 불에 놀라서 대피한 승객 중 상당수는 비행기에 실었던 짐을 껴안은 채 탈출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 탈출 안내 방송조차 없었다는데 비상탈출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고승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승객이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슬라이드를 내려오고 이미 내려온 다른 승객 중에도 상당수가 짐을 들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 시 행동 요령에는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대피할 땐 소지품이나 동반자를 찾기 위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사고 당시 이런 탈출 요령을 안내하는 방송도 없었고 방송은 안 나왔고 이제 불이 났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승무원의 안내도 들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무원들 말은 아예 안 들리고 그냥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만 들렸어요. 일부 승객들은 비상구도 승무원이 아닌 승객이 직접 열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왜 그 승객 다 불러가지고 비상 탈출을 안 했냐 비상한데 소리가 없었다. 하지만 에어부산 측은 비상구열 승객은 매뉴얼에 따라 비상구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고 당시 손님이 이제 도와주셔야 된다고 안내를 다 하기 때문에 손님은 비상시에는 일단 비상문을 개방할 수 있는
안내방송을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번 화재는 기내에 반입된 보조 배터리에서 맨 처음 발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보조 배터리와 노트북은 승객이 들고 탈 수도 있어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겁니다. 대책은 없는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발생 추정 지점은 기체 후미 선반 안입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은 타닥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짐칸에서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 막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화재 직후 조사관을 급파한 국토부는 엔진과 날개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기체 자체 문제는 아니란 의미입니다. 현재로선 승객이 들고 탄 짐 속에 있던 보조 배터리나 노트북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자 승무원 한 분이 배터리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배터리 누가 넣었냐. 보조 배터리와 노트북 등은 위탁 수화물로 붙일 수 없고 휴대하고 탑승해야 하는데 기내 화재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에어부산은 한 달 전에도 보조 배터리 화재로 승객 전원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흔하게 빈번하게 발생한 건 아니긴 한데 한 번씩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하죠. 기내에는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2차 전지는 완전 진화까지 30에서 40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전지는 눈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두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번 사고는 희생자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아직도 생생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제주항공의 비극이 오늘로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은 다시 무안공항을 찾아 차례상을 올리며 눈물 흘렸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한편에 과일과 전 등이 가득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다시 공항을 찾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 30여 명이 다 같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줄지어 향을 피우고 큰 절을 올리지만 영정 앞에선 또다시 한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난달 29일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딱 한 달째. 무안공항은 아직도 가동하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여전히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유가족들에게 아직도 인터넷에 떠도는 음해성 댓글은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만 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신 이 부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명절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러 온 가족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슬픔을 나누려는 추모객들의 편지도 가득합니다. 좀 마음의 빚이 있었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다. 이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유가족들은 차례를 마친 후 세배하며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아보지만 너는 특별히 5만 원. 와. 감사합니다. 해야지. 다음 달 15일 예정된 49제를 마치면 광주의 새 보금자리로 이동해 사고 조사 규명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구속 기소 후 연휴 기간 내내 메시지를 냈던 윤석열 대통령은 설날인 오늘은 별다른 입장 없이 탄핵 심판 준비에 집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밖에선 여당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송조기를 흔들며 서울 구치소 앞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불법의 불법을 자행해 왔습니다. 석방해서 적어도 헌재 심판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원외위원장 80명 명의로 새 인사와 안부를 전하는 서한도 전달됐는데 윤 대통령은 고맙다고 화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차갑고 이런 공간에서 민족의 대명절을 보내셔야 되는 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집에서 있을 수는 없다. 권선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과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설 연휴 직후 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경우도 대비해야 하는데 강성 지지층에만 휩쓸려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설날 당일 서울구치소 아침 식단으론 떡국이 제공됐는데 변호인 접견 외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은 윤 대통령은 최근 성경책을 읽으며 탄핵 심판을 준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제 민주주의가 구분응선을 지나는 중이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의 그림자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시 대한민국이란 구호를 또 내걸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 독주 체제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데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둠 속 국회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린 새해 인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내란의 그림자까지 지난해 많은 일을 겪었다며 다시 대한민국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이지만 이 대표가 흑묘, 백묘론을 앞세워 힘을 실은 문구입니다. 또 말이 무슨 죄겠습니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하지만 비명계에선 이 대표를 겨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떠난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비명행사란 표현까지 등장했던 공천 과정에 대한 사과 요구로 풀이되는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 반성과 사과,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을 향해 겸손과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겸허하게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명 독주 체제에 대한 당내 불안감이 비명계 결집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내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판사 시절 남긴 글과 대화 내용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관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한 심판을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 소수자 입장이나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 그 시점이 마침 통진당 해산 결정 직후라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행은 전혀 무관한 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이 2014년 12월 올린 SNS 글입니다. 소수자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썼습니다. 닷새 뒤엔 헌법은 법과 정치가 교차하는 영역인데 한국의 법률가들은 정치를 다룬 경험이 별로 없다며 큰 사건에서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틀 뒤엔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정부는 실패가 쉽다는 영국 헌법학자의 글도 인용했습니다. 모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뒤 다음 날부터 8일 사이 잇따라 올라온 글들입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이 강제 해산을 찬성했고 김희수 재판관 홀로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문 대행은 당시 상황과 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사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일반론적 차원의 글이라며 자신은 통진당 노선에 동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네. 이거 잘못된 겁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대행은 인사청문회 당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고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 헌재에 관심도 없었다며 헌재 결정에 그런 글을 쓸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한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과거 SNS 대화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문이라며 문 대행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 비어있는 재판관 자리에도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식박 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SNS 대화가 이 대표 관련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 국민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와의 해당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문 대행의 해명은 발뺌하는 거라며 본인이 직접 해명하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물음에 대해서 진솔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판사는 2촌 이내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의 사건은 배당받지 못한다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3명의 재판관이 그대로 관여한다면 편향적인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당내에선 이념 편향 논란이 있는 마은혁 후보자 대신 여야 합의로 재추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일각에선 헌재를 향한 직접적인 공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별다른 공식 대응을 않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극우 유튜버 정당이 된 여당의 상식밖의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는 대선 후보가 된 뒤 관계를 다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유엔군 글 논란엔 원문 전체를 보면 될 거라며 북한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엔 문 대행 사퇴를 주장하는 글이 수천 건 올라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이재명 대표와의 SNS 대화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 아닌 성남시장 시절 대화가 오간 것이라며 대선 후보가 된 뒤론 의도적으로 관계를 다 끊고 SNS도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 안부를 물은 건 연수원 동기라 당연히 서로 아는 사이라면서 모친상 당시엔 오해를 받기 싫어 일부러 조의금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2010년 부산 유엔 기념공원 방문 뒤 쓴 글이 논란이 되자 원문을 읽어달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당시 글엔 6.25 당시 국군과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설명에 호주를 비롯한 유엔군 참전용사 사례를 거론한 뒤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1차 대전의 깨달음을 몰랐느냐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북침론과 같은 맥락이란 비판에 문 대행은 유엔군이 아닌 북한의 침략을 규탄한 것이라며 북한을 동조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행의 과거 글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엔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이번 주에만 3,000개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이념 편향을 문제 삼은 항의도 1,000건을 넘어섰는데 일부는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반복해서 올린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두 번째 임기 때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거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면서 우려가 커졌는데 이를 일축한 겁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부터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른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연락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핵 군축 협상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백악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휴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때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였고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첫 미국 정상급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문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The threat from North Korea will really become front and center in the next 4 years. 구체적인 대북 정책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 비핵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을 두고 북핵 관련 메시지 혼선을 정리하면서 향후 있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보셨듯 백악관이 핵 군축 협상에 선을 긋긴 했지만 트럼프는 줄곧 북한과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대화 손짓에 북한이 핵시설 공개로 응대했습니다. 핵 방패 강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원심 분리기들이 빼곡히 들어찬 시설에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9월 강선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한 뒤 넉 달 만에 핵시설을 또 찾은 겁니다. 당시 깔끔했던 모습과 달리 이번엔 바닥과 내부 시설물이 다소 달랐고 때가 얼룩진 벽면이 눈에 띕니다. 영변과 강선 둘 중 한 곳이거나 제3의 시설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영변이 아니라면 제3의 농축우라늄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공개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해처럼 원심 분리기 수를 늘리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김정은은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힘을 통한 안전 보장이야말로 가장 정정당당한 우리의 투쟁 방식이고, 트럼프와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걸 대비해 핵 무력 과시로 몸값을 높이고 군축 협상을 시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식의 거래주의적인 협상이 시작이 됐고 핵물질 현지 진도를 통해서 북한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미북 간의 기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이른바 하노이 노딜 당시 미국이 추가 핵시설을 문제 삼은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설날인 오늘 가족들은 오랜만에 모여 따뜻한 덕담을 나눴습니다. 폭설을 뚫고 고향을 찾아 차례를 지냈고 영하의 날씨에도 성묘길에 올랐습니다. 설을 보내는 모습들을 이심철 기자가 담았습니다. 3대가 모인 거실에 먹음직스러운 제수 음식이 상에 한가득 차려주고 두루마기에 망건을 쓴 할아버지를 따라 사형제 가족이 다 같이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며 절을 올립니다. 또 이쪽으로 다 같이 둘러앉아 덕담을 주고받으며 세배도 올립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 그래도 합격했으니까 축하한다. 반갑고 아주 마음이 좀 기쁘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연휴 내내 내린 폭설 때문에 돌아갈 길도 걱정이지만 잠깐이나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충청도 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인터넷이나 날씨 정보를 계속 좀 검색을 하면서 그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쌓인 영하의 날씨에도 추모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배와 사과, 술 한 잔을 올리며 먼저 떠나간 부모님을 그리워합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좀 가족들이 다 보고 싶어 하면서 항상 보고 싶은 어머니로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고향 마을이 하얀 세상으로 변할 만큼 많은 눈을 뚫고 내려간 어려운 귀경길이었지만 가족을 볼 수 있어 마음만은 든든했던 설이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황금 설 연휴 기간 중 오늘이 고속도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날이었습니다. 귀성과 귀경 차량에 성묘와 나들이 차량까지 몰리면서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지금 정체는 좀 풀렸습니까? 네, 귀성길 정체는 이제 거의 풀렸고 서울 방향도 밤이 되면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CCTV 통해 주요 구간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중부터널 부근에서는 양방향 모두 소통이 원활합니다. 서해안선 당진교 부근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선 남이육교 부근과 안성분기점 인근에서는 서울 방향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송악분기점 부근도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교통량은 연휴 기간 최대인 639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낮 한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이 넘게 걸리기도 했는데 저녁부터는 점차 정체가 해소되면서 현재는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5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귀경길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빙판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설날엔 문을 닫던 아울렛 쇼핑몰들이 오늘은 문을 열었습니다.
설 당일 영업은 사상 처음인데 쇼핑객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아울렛들이 명절까지 반납하며 영업에 나선 데엔 속사정이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프리미엄 아울렛. 영하권의 추운 날씨이지만 아울렛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아울렛 3사가 사상 처음으로 설 당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연휴가 길어가지고 어머니 댁 갔다가 가족끼리 이제 뭐 아이 신발이나 가방도 구경할 겸 해서 근처에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최대 20%의 할인 행사를 진행한 한 입점업체 매장은 오늘 방문객 수가 평소보다 2배 늘었습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3대 가족분들이 입점을 훨씬 많이 하셔서 평소보다 한 2-3배 정도 훨씬 많은 고객님들이 내점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 소망을 적는 소원 우체국부터 윷놀이 등 전통 놀이까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설맞이 이벤트들도 열렸습니다. 유통업계가 아울렛은 명절에 쉰다는 불문율까지 깨면서 영업에 나선 건 그만큼 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추석에 문을 연 한 아울렛 업체는 방문 차량이 평균 20%가량 늘어나며 이른바 명절 특수를 누렸습니다.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아울렛들은 설 명절을 포함한 연휴에도 영업을 통해서 이렇게 실적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다. 설까지 반납한 아울렛들의 몸부림이 내수 침체에 활로를 뚫으려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반려동물을 어디 맡기지 않고 함께 명절을 보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위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낙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리 수업 수강생들이 열심히 떡을 썰고 지단을 붙입니다. 그 옆으론 강아지 한 마리가 조리실을 요리조리 누빕니다. 드디어 떡국이 다 끓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국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맛이 좀 어떠세요?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닭가슴살로 만든 반려동물용 떡국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차피 저희 가족이니까 같은 마음으로 이제 떡국 한번 먹여보려고. 반려동물을 위한 요리 교실을 찾는 사람들이 명절을 앞두고 부쩍 늘었습니다. 산적의 떡갈비, 동그랑땡까지 손색 없는 명절 상차림이죠. 모두 반려동물용 음식입니다. 보통 찹쌀과 물엿 등으로 만드는 이 한과는 사실 닭가슴살과 야채를 뭉쳐 만든 겁니다. 박신영 씨도 특별한 명절상을 차렸습니다. 알았어. 아니야, 기다려. 강아지 4마리가 1분도 안 돼 설거지라도 한 듯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사람이 먹는 떡국은 떡이 목에 걸리고 마늘 같은 거는 애들 몸에 해로우니까요. 저랑 신랑은 거의 밀키트 먹고 사는데 반려동물도 이제 명절 밥상을 함께 즐기는 어엿한 가족의 일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청년들이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만원 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전남 화순군이 처음 도입했는데 인기에 힘입어 수도권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하얀 벽지와 깔끔한 가구들을 갖춘 20평대 아파트. 전남 화순군은 2023년부터 이 아파트를 월 10,000원에 청년층에게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까지 외지에서 90세대가 전입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화순군이 처음 도입한 만원 아파트가 청년층 유입에 효과를 거두자 전남 16개 시군에서도 앞으로 1,000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도 이달 말부터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한 만원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런 건 지원을 해주신다면 솔직히 매우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요.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주택 500채를 올해 3월까지 지원합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에서 처음 도입한 청년주택 정책이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대도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해버리면은 조금 더 한쪽으로 쏠림을 더 쏠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에서 청년층을 위한 저가형 주택 보급을 계속 늘릴 경우 지방 소멸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 지원금 제도 역시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낳으면 돈을 더 준다는 건데 기대했던 효과 대신 출혈 경쟁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중구의 어린이 도서관. 초등학생 2명만 앉아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립니다. 진짜 없죠. 이게 이렇게 또래는 더 없고요. 이렇게 밑으로는 점점 갈수록 없고.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부산 중구는 출산 장려금을 1,000만 원으로 지금보다 20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선정을 한 이유는 저희 최저기 때문에 일단 부산에서 많이 주자요. 충북 옥천군은 최근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생애 주기별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지급을 선언한 인천시보다 금액을 더 높인 겁니다. 3년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엄청난 대폭 상승은 아니더라도 유지 및 폭 상승 그런 기세를 계속 유지하고자. 실제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출산율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만 늘린다고 출산율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을 늘린 11개 대도시에서는 2곳만이 21개 농어촌 지역 가운데서는 9곳만 출산율이 반등했습니다. 받을 때는 이제 그 지역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이제 백하는 부분. 그래서 서로 각 지역에 별반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지원금은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가족들과 오순도순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만이 갖는 정겨움이 그 긴 시간 운전을 하면서도 웃음 짓게 하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애정과 관심이 넘치는 잔소리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명절 잔소리 메뉴판. 나이대를 달리해 잔소리별로 값을 매겼습니다. 공부는 잘 되냐, 어느 대학 갈 거냐부터 연봉은 얼마니, 집은 언제 살 거냐까지 다양한 질문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고민거리가 깊을수록 값이 꽤나 비쌉니다. 가족들끼리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말을 삼가자는 취지에서 나온 고육책입니다. 설 연휴에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지 묻는 조사가 있었는데 20, 30대에서는 취업과 직업, 결혼 관련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설 연휴를 혼자 보내겠다는 혼설족 젊은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부모님과 친지들의 과한 덕담을 듣고 싶을 때도 있나 봅니다. 잔소리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나? 어떻게 지내? 일상 안부부터 걱정 담긴 잔소리까지 묻고 답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그래도 가족의 향기는 그리운 현대인의 이중적 처지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전화기 속에서 어머니가 우신다, 네가 보고 싶다 하시면서 언제부턴가 고향도 객지로 변해 어머닌 객지에서 외로움에 늙으시고 고향에 홀로 남아 자식 안부를 기다리는 어머니. 명절이 다가오면 그런 마음을 꾹 누릅니다. 전화선 타고 닿는 목소리가 아니라 코앞에서 진짜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자식에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쁘기 그지없는 편지입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아픈 데는 없고 사는 것 다 별거 없더라. 더욱 그리워지는 눈물 같은 어머니의 기도. 매번 같은 말이지만 객지에서 일에 치여 사람에 치여 지칠 때 이보다 따뜻한 위로는 없을 겁니다. 새해에도 든든한 가족이 있어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이 돼줄 겁니다. 앞날을 빌어주면서 이뤄낸 걸 함께 축하하면서 짧은 시간 얼굴 마주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행복한 설날 밤이었으면 합니다. 1월 29일 앵커 칼럼 오늘 덕담 오가는 설이었습니다.
귀성길 폭설이 문제였다면 귀경길은 강한 추위와 도로 결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중부 지역과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춘천과 충북 제천은 영하 15도 안팎으로 한파의 기세가 매섭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0도, 청주 1도, 안동 3도 등으로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호남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내일도 대부분 해상에 거센 풍랑이 예상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금요일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고 주말부터 추위가 반짝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9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